정치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배임죄 폐지를 둘러싸고 지금 공방이 치열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연내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국민의힘은 이 움직임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을 했는데 배임죄 폐지하자는 논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황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황당하죠. 그냥 네. 아니 배임죄랄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그냥 막 정치 검찰이 막 갖다 붙인 죄목인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요. 근데 왜 엮는 거예요? 예, 일단은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쉽게 말하면 이제 로드맵을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사실 법 얘기니까 네. 어떤 측면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 또는 왜 그러는 건가라는 걸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 문제와 상관없이 갑자기 국힘과 지금 한동훈 측에서 이게 이재명 일병 구하기다.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물타기가 들어왔거든요. 어그로를 끌고 있군요. 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배임죄 자체는 이런 죄예요.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네.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보거나 그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 감옥 가는 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경제 코너에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맥락이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주식시장을 선진화, 개혁화, 정상화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 조치를 네.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코스피 잘 가고 있죠. 네, 2차까지 상법 개정이 있었고 네. 이번 달 말에 3차 개정과 앞으로도 쭉 있을 예정인데 1차 상법 개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 게 가장 중요한 조치였거든요. 뭐냐면 이사 너는 누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상법 382조에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라 이렇게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주를 위해서. 네,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주주. 그래서 주주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어느 회사를 딱 들어가 가지고 당신 말이야 방금 어떤 경영 판단 어떤 경영 행위를 했는데 이거 감옥 갈 상황인지 감옥 갈 상황인지 내가 조사해봐야 되겠어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행동은 회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걸 입증하면 오케이 넘어갔습니다. 아하. 근데 앞으로는요. 그리고 하나 더 주주에게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까지 입증해야 돼요. 네. 왜? 아니 회사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데 네. 주주에게는 해가 되는 행위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적 분할 같은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미 있었던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 열심히 사실은 그동안 기업에서 이익이 나도 2차 전지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네. 10여 년 이상 자금을 계속 투입해 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짠 하고 열매가 열릴 때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매년 이익이 난 게 현금 배당도 오고 해야 되는데 배당 안 해도 괜찮아. 계속 재투자해라고 참아준 거예요. 네. 근데 드디어 2차 전지가 이제 짠 하고 빛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사도 성장하고 그럼 거기 들어오는 현금으로 배당도 많이 받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2차 전지 관련한 회사로 분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존의 LG 화학은 내버려 두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LG 화학 주주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회사가 쑥 하고 둘로 쪼개지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LG 화학 주식인데 진짜 알토란 같이 키운 내 주식. 예쁜 새끼들은 분사해서 집을 나가는 거죠. 근데 LG 화학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갖고 있어요. 분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LG 화학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못 갖고 그렇죠. 있기 그런 때문에. 경우지. 예. 그러니까 주주들은 알토론 같은 그 새끼를 못 만져보는 거고 회사는 손해가 아닌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회사와 예를 들면 이게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지금 네. 하이브가 가장 뭐 주목받는 이유는 뭡니까? BTS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BTS. 그래서 내가 내일 하이브 주식을 사야지라고 우리 셋이 샀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갑자기
오늘부터 주식회사 BTS를 분사하겠습니다. 이러고 BTS가 나가버려. 그럼 남은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BTS 때문에 BTS가 샀는데? 히트를 치던 말던 그 성과를 잘 못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하이브가 주식회사 BTS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네. 회사는 손해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했어요. 이런 일이 그동안은 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 방금 그 행동 주주에게는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안 되는 행동이 된 거죠. 쉽게 물적 분할은 못하겠다. 못하게 이제. 되는 그죠?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사의 의무가 하나 새로 생긴 거죠. 회사를 향해서도 충실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주를 향해서도 충실을 다해야 네. 된다. 라고 의무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개혁 조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배임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렇죠. 배임 얘기. 다시 배임 얘기로 돌아갑니다. 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배임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부여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해야 될 임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사리사욕을 탐하면 너 감옥 가. 그렇지. 이게 배임이에요. 그러면 너 배임이야 아니야 라는 걸 규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되냐? 예. 너의 임무가 확정돼야 돼요. 임무에 위배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회사의 대표이사한테 부여된 임무가 방금 상법 개정으로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네. 예. 임무가 회사에 대해서만 있던 임무가 이제 주주에 대한 임무까지 두 개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임무에 위배해서 만약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을 정할 때 네. 배임의 규정 범위가 더 넓어진 건가요? 넓어졌죠. 넓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권 아나운서의 임무가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임무만 잘하면 됐다라는 네. 거였다가 이제 임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너 배임이야라고 할 때 이제는 면책받아야 되는 이만큼. 임무가 둘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재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큰일 났다. 방금 우리는 이사들이 주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라라고 상법을 바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주주들도 드디어 대접받는 세상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개혁 조치였는데 여기까지만 좋아했는데 대주주들이나 대표이사들이나 이 재벌들은 뭘 걱정했냐? 그러면 이제 임무가 늘어났으니까 상법에서 임무가 늘어났으니까 배임에 관해서도 범위가 넓어졌구나.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렇죠. 대표이사들이 감옥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계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배임을 빼줘라. 상법 개정 100번 양보하겠다. 네. 그 대신 감옥 갈 일은 줄여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쵸. 해서 배임죄 폐지를 재계가 요구했던 거예요. 재계가 원래는. 요구했군요. 예, 원래는 재계가 요구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갑자기 이해했어요. 주식 얘기하다 말고 왜 배임 경제 코너에서 배임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하는 이해가 되셨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직 배임 완화해줄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재계 요구도 있고 배임 자체를 이번에 좀 들여다보자. 이게 네. 과연 그러면 손댈 필요가 없는지 있는지 좀 따져보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난데없이 그동안 재계의 요구 사항이 배임죄 폐지였거든요. 그동안 국힘이 안 봐도 어쨌겠어요? 안 된다 했겠죠. 아니 된다 그랬겠지. 된다고 재벌 했군요. 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얘네들은 뭐 주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재벌들 나으리 아이고 우리 회장님들 좋아하시는 건 우리가 해드려야죠라고 네. 하는 소위 말하는 묻지마 친재벌 친재계. 친재벌 예,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은 오히려 재벌 입장에서 네. 배임죄 폐지가 사실은 당론이거나 그렇겠죠. 준 네. 당론이거나 아무튼 주장했던 국힘이 갑자기 오직 이재명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갑자기 우리 배임죄 폐지 반대라고 돌아서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뜨악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구나. 이제 이 상황의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이 본격적으로 배임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 네. 모든 경제 범죄의 끝이 배임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배임에 지나치게 고소 고발이 몰려 있는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의 규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임무에 위배해서 네. 사무 처리를 잘못해서 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 임무가 뭔지도 말해야 되고 원래 그런 임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정해야 되고 따져봐야 될 게 많네요. 그걸 정말로 위배했는지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손해를 정말 입은 건지도 네. 따져봐야 되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벌들을 노리게 삼고 재벌들을 소나귀에 쥐고 잡아내고 싶었던 검찰이 네. 사실은 이 배임죄를 많은 부분 남용하고 활용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 네. 이재명 대통령을 엮은 대장동 사건 같은 것들, 네. 성남 FC 사건 같은 것들이에요. 네. 대장동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개발을 이제 정부가 난 지자체가 허용해 줬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 이득을 정부나 지자체는 갖지 못하는데 네. 쟤네들이 다 가져가네라고 해서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그럼 참여하겠어라고 해서 그 이익을 약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오게 만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검찰이 그 건을 가지고 이재명 당시 이 후보 시장이나 도지사를 거꾸로 지금 배임으로 걸은 아니 거예요. 잘했는데 뭐에서 배임이?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덜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자체가 이런 민간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시행 사업에서 허가만 내줬지 그 이익에 참여해서 공공이익 환수를 한 것도 사실 거의 최초이고 이 정도 수천억대 이익을 네. 공공이익 환수한 것도 사실은 정말로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든 엮고 싶으니까 야 우리가 볼 때는 민간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갔는데 아니, 5천억을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바꿨는데. 왜 덜 가져왔어? 얼마나 이 갖고 덜 왔는데. 가져온 게 성남시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네. 이익을 덜 가져오게 만들었으니까 손해를 끼친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하니까 너 배임 이게 사건의 핵심이에요. 황당하죠.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배임이 이런 식으로 잘못 활용되거나 네. 검찰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을 엮어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내는데 악용돼 왔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맞긴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엮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벌들이나 네. 대표이사나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 배임으로 엮이게 되면 누가 돈을 버냐? 누가 돈을 벌죠? 검찰 출신 전관들.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새로운 시장이 또 예, 형성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 맡으면 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천문학적 수임료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발 전관들의 이 사법 카르텔의 먹잇감 중에 먹잇감, 가장 노른자위로 활용되는 게 배임죄다라는 게 사실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 그 법조 3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리온은 이제 바퀴할 때 리온인데 이게 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제 말하자면 피고가 됐어요. 기소가 네. 돼서 재판을 받게 됐어. 네. 그거를 이제 다름에 있어서 나한테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검사야.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이 검사를 또 판사를 잘 아는 그런 건관. 변호사를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세 바퀴로 돌아가는 법조 그게 3륜. 법조 3륜이구나. 네, 맞습니다. 한 톤속, 한 통. 그렇지, 한 통속. 아. 네.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래요. 우리가 법조 3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웃기는 얘기지. 찾아가잖아요, 일부러 그죠? 돈 많이 들고 가가지고. 네, 참.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배임의 이제 폐해가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한편으로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법 얘기로 들어가면 끝도 없이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배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임이 갖고 있는 지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사건이 고소고발이 몰려 있습니다. 왜 몰려 있냐? 민사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우리나라는 약해요. 요 예를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전에는 간통죄가 합헌이었어요. 합이었죠. 네, 예, 그래서 합헌. 부부간에 일방이 불륜을 불륜을 저지르면 감옥 가는 거예요. 형사. 예, 형사 네. 처벌하는 감옥 가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예. 감옥 갔지. 형사 범죄가 감옥 됐어요.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 위헌 헌법 불합치 네. 예, 판결을 통해서 국가가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네. 잘못됐다는 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하든지 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뭐 둘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정조 의무가 깨졌다 그래서 감옥 보내 이거는 지나친 형벌권에
남용이다. 개입이다. 네.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럼 간통이 왜 합헌이었고 합법이었냐면 예전 얘기입니다. 네. 예. 부부 일방 중에서 여성의 권익이 너무 낮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남자들이 사실은 뭐 가정을 쉽게 깨도 여성들이 위자료도 못 받고 아.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아. 일방적으로 깨진 가정 속에서 사회에 내던져도 취업할 데도 없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리고 가정을 깬 사람들에 대해서 제발 감옥이라도. 벌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어쩌면 여권의 버팀목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예전에는 그렇죠. 여성 인권이 그때는 예전에는요. 그때는 저 여성들이 결혼 이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고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 옛날에는 그 애 낳았으면 혹은 결혼했으면 바로 그만둬야 되는 게 네. 하나의 상식이었어.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많이 올라와 있고 네.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도 어느 정도는 좀 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정부가 나서 법이 나서서 가정을 깼다고 감옥 보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까지 사회가 바뀐 거예요. 네. 이 법리를 배임에도 적용해 보자면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원래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원래는 계약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 아나운서는 지금 어떤 계약을 통해서 여기 앉아 있고 당신의 임무는 뭐요라고 하면 출연 계약을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방송을 엉망으로 해 음. 또는 안 와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지 감옥 갈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계약 위반이니까 출연 계약 그렇죠. 위반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통은 배임도 사실은 계약 위반이나 아. 민법상으로 처리되는 게 맞아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근데 네가 처리해야 될 일을 타인에게 맡은 사무를 처리 못했다고 감옥 가. 옛날은 왜 이랬냐? 지금까지 왜 이랬냐? 네. 간통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억울했던 거. 배임죄 말고는 이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감옥 보내는 거 말고는 구제받을 수단이 죄를 없어요. 입증할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구나. 맞습니다. 네. 판사님, 저 대표이사가 우리를 뒤통수 쳐가지고 지금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요. 알짜 일감을 자식에게 빼돌려요. 뭐 특허를 빼돌립니다. 회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증거 입증도 안 돼, 소송도 그렇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어렵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매달릴 수단이 뭐냐면 배임죄. 감옥 보내주세요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임에 무조건 매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간통죄랑 이게 엮이는 예, 그래서 비슷하다. 느낌이.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배임이 없으면 대표자들은 걱정을 안 해요. 니네들이 마음대로 소송해봐. 뭐 증거가 있겠어. 니네에게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네. 그리고 그동안은 너네들 보살펴야 될 임무조차 난 없었어.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임에 많은 주주들이 매달렸던 거고 네. 또 거꾸로 배임이 아니고서는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민사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배임에 과도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자, 이 현상을 놓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배임은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게 맞아요. 너무 법조문이 애매하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과 사법 카르텔의 먹잇감이에요. 아. 이 법조 카르텔의 주요 시장입니다. 이게 그런 부작용도 많고 네. 모든 경제계에서 관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두가 다 배임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린 것도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배임을 서서히 없애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민사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권 신장처럼 네. 그러면 재산 분할은 반반 나눠야지. 옛날에 그치. 가정주부는 기여도가 0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주부로 평생 일해도 내가 기여한 게 있어. 이걸 그럼.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인정받죠. 그리고 내 재산은 정확하게 반반 나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혼의 문제를 그러니까 감옥 보내고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면 분할하자. 되는 거예요. 이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관련해서 수많은 일들이 탈법행위나 뭐 문제가 됐을 때 주주들이 집단 소송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네.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민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올려주면서 동시에 배임을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네. 법, 그런 법이 논의를 더-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법에 배임이 있는데 네. 같은 조문이 상법에 특별 배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겹치는 거 아니냐? 그거 없애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군 형법에도 배임이 또 있어요.
네. 이것도 내내 같은 배임 아니냐? 뭐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법에 남아 있는 배임을 없애면서 네. 동시에 예를 들어서 뭐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딱 하면 판사가 야 이쪽 쓴 증거를 우리가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판사가 딱 불러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권으로 양쪽 다 얘기할 테니까 증거 다 오픈해. 증거를 동시에 오픈해요. 이 사회 그 오픈하라고 이렇게 다 오픈합니다. 아,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나 주주들이 소송하기 쉬워지죠. 그렇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소송이 쉽도록 하고 또 뭘 잘못했다 그러면 징벌적으로 물어라 이렇게 한다라든지 또 집단 소송도 가능하게 이렇게 일단 하는 걸로 이제 민주당이 연구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형법상 배임도 서서히 약화하는 방식 요거를 지금 이제 논의하자라는 건데 갑자기 지금 이 논의에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되는데 국힘은 갑자기 그나마 자기네들이 옛날에 취했던 스탠스를 하루아침에 뒤집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배임이 없어져? 지금 이재명이 배임 관련해서 한 3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배임이 없어지면 결국 이재명 재판을 나중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배임 논의는 신경도 안 쓰고 지들 같이 생각. 지들 같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그러면서 갑자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다라고 하면서 난데없는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배임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도 가로막는 거고 네.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거고 예 답답. 더군다나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친재벌 행세를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러면서 또 멀어지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MB가 아니라 MBK. 네. MBK가 홈플러스를 뭐 여기저기 인수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네. 말하자면 이득 보려고 산 거야.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여기저기서 다 없어지고 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셨던 업주들 피해 있고 뭐 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사방팔방에서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터지니까 이제 MBK가 2천억을 추가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MBK는 사모펀드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MBK가 홈플러스를 샀습니다. 살 때 사실은 자기 돈으로 샀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업을 더 잘해서 잘 네. 끌어올려서 뭐 유통 발전도 하고 우리도 뭐 투자한 만큼 이익도 보고 네. 이게 보통의 건강한 투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사? MBK는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어요. 누구 돈으로 샀죠?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쉽게 말하면 이제 펀드라든지 외부 유치를 통해서 투입해서 이걸 샀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외부 자금을 어떻게 빼기로 했냐? 기존에 있던 이 유통망은 사실은 주요 곳곳에 네. 다 뭐가 있어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장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빨리 팔고 팔고 알짜배기 지점들을 빨리 팔아서 목돈을 만들고 투자한 자금을 빨리 회수해서 도망가자.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 노른자 빼먹기 전략으로 사실은 홈플러스를 인수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커머스로 많이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주요한 지점들은 죄다 팔고 그러니까 남은 것들은 뭐예요? 경영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렇네요. 그렇지. 지금 이 지경까지 몰린 겁니다. 아. 이런 상황까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계속 이제 CP라든지 이런 걸 발행하면서 그걸 샀던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또 이제 제 2차 금융 손해까지도 가게 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손 두 발 달르고 기업 회생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달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되죠. 그렇네요. 너희들이 지금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 한 게 뭐가 있어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청문회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관련 투자라든지 네. CP 이 발행해서 혹시 금융 관련한 문제들 쉽게 말하면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은 사기적 판매 이런 것들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면피성으로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추가로 한 2천억 정도를 우리가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아마 한 걸로 보이는데 그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천억으로도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요. 지금도 사실은 요 2천억 나오기 전에 네. 주요 알짜 지점 15개의 연속 매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금도 사실은 돈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니 뭐 매장을 없애면 아까 이커머스나 온라인 시장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악순환이죠. 없었다는 매장 거죠. 주요 그나마 팔리는 매장을 판다는 건 뭐예요?
점점 더 이제 원래 유통 관련한 사업성은 더 악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유. 그래서 아무튼 저 문제는 겨우 이제 면피하려고 하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아, 정말 이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중에 네. 좀 괜찮은 데가 없습니까? 왜 근데 최대 규모 아니에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동부가 네. 최대 사모펀드고요. 네. 이제 MBK가 사실은 인수하고 뭐 투자해서 이제 나중에 엑시트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그동안 쭉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사실은 주요 기업들의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인수해내는 인수 자본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네. 지금 이 홈플러스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경고해야 됩니다. MBK 너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기 어려워. 그동안은 사실은 MBK의 이 사모펀드의 쉽게 말하면 악랄함, 냉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투자자들,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MBK로의 인수를 많은 부분에 찬성해줬기 때문에 기업 인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네. 제재가 이번에 사실은 필요하겠네요. 홈플러스에도 국민연금 돈이 투자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3천억에서 6천억 이상의 국민연금도 현재 손실 현재 위험성이 아이고,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야.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해결돼야 네. 국민연금도 손해가 안 되고 앞으로 MBK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때 국민연금이라든지 정부의 인수 허가를 받기도 좋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얄팍하게 2천억 정도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